어두운 방 안 흑백톤의 화면이 천천히 밝아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먼지 쌓인 보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하며 봉투 위에 문구를 비춥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 금액 2억 7,800만 원. 떨리는 손 하나가 화면에 들어오며 그 봉투를 덮습니다. 70대 어머니의 주름진 손입니다. 그 위로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엄마,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대신 잘 모실게요. 여러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 평범한 가정집에는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보험금이 없다는 그 한마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짓말 뒤에 숨겨져 있던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뒤,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물증이 우연히 발견됩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 집벽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를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 침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뒤늦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 앞마당에서 70대 초반의 김순자 할머니가 고추를 말리고 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잔잔하게 마당을 채웁니다. 이 집은 IMF 외환위기 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운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아내 순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 시장 앞에서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말자고. 우리가 힘들어도 애들은 똑바로 키우자고. 큰아들 김민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대학도 지방 국립대를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해 결혼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큰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김민호는 형과는 달랐습니다.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고 대학 진학 대신 조리학원을 나와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부모님은 둘째에게도 늘 미안해했습니다. 형에게 쏟아부은 교육비 때문에 둘째는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곁에 더 자주 들렀고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텃밭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둘째 아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착하다. 형은 똑똑하고 너는 착해.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도 남겨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호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만 오래 사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가을, 그 평범하고 다정했던 일상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철수 씨가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것입니다. 가해자는 도주했고 나중에 잡혔지만 이미 김철수 씨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빚을 다 갚고 이제 겨우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여보. 큰아들 민수는 장례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동생 민호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3일장 동안 형제는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밤 민호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형 민수를 목격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민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사망 진단서는 준비됐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그 순간 형이 보험 처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성실하게 일하셨으니 회사에서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 큰아들 민수가 다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영정 앞에서 웃음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민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서류 가지고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가 동생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거기 있었어? 이거 회사 일 때문에 잠깐 통화한 거야. 장례 때문에 일주일이나 쉬어서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고생 많아. 나는 엄마 좀 챙기고 있을게.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위화감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형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자 씨는 두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 혹시 회사에서 뭐 보험 같은 거 들어놨을까? 그런 게 있으면 장례비라도 쓸 수 있잖니. 순자 씨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돈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장례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그나마 친척들이 부조금을 보태줘서 겨우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회사에 확인해봤는데 일용직이라 따로 보험이 없대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희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세상이 참 야속하다. 민호는 형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심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차 안에는 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네 번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2억 7,8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입던 낡은 작업복, 명절 때 한 번씩 꺼내 입던 양복, 손때 묻은 지갑.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밥을 해드리고 집안일을 거들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둘째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민호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형도 바쁠 텐데 너라도 이렇게 와주니까 엄마가 버티는 거야.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한 거죠. 제가 자주 올게요.
반면 큰아들 민수는 장래 이후로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로 잘 지내시죠? 바빠서 못 가요라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순자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쁠 거라고, 며느리와 아이들도 챙겨야 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우편함에서 서류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온 거네요? 순자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그게. 나는 보험 같은 거 든 적 없는데. 민호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문 재발송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고객님의 배우자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 관련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연락 바랍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너희 아버지가? 근데 형이 없다고 했잖아. 민호는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수가 받았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야? 형, 아버지 보험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착오야. 아버지 이름이 흔해서 동명이인 거야. 내가 이미 확인했어. 신경 쓰지 마. 민호는 석연치 않았지만 형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 서류는 버려도 되죠? 응, 버려. 괜히 엄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나는 혹시나 했네. 너희 아버지가 그런 거 드러났을 리가 없지. 평생 하루하루 벌어서 쓰느라 바빴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아파트에서 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머니 집으로 편지가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순진해서 넘어갔네. 조심해야겠어. 민수는 이미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2억 7,8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인 순자 씨로 되어 있었지만 민수는 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어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 후 일주일 만에 보험금 청구를 완료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험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집도 있고 민호가 잘 챙겨줄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돼. 민수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BMW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민호는 누가 왔나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형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 왔어요? 그 차 형 거예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회사에서 승진해서 차 바꿨어. 어때, 괜찮지? 민호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형은 중견 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7천만 원 정도일 텐데 갑자기 억대 외제차를 산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몇 달 전만 해도 형은 돈이 빠듯하다며 어머니 생활비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형, 승진 축하해요. 근데 갑자기 차를 할부로 샀어. 요즘 할부 이자 낮잖아. 그리고 과장됐으니까 차 정도는 바꿔야지. 순자 씨는 큰아들이 온 게 반가웠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밥은 먹었니? 엄마, 아까 먹고 왔어요. 오늘 잠깐 들렀다가 가려고요. 민수는 30분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민호는 형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형의 옷차림, 세차,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표정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형수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형수와는 가끔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형수님, 형이 최근에 승진했다던데 축하드려요. 형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승진?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 아직 과장인데?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형수에게 의심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형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집에 들렀지만 올 때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느 날은 골프 가방을 차에 싣고 와서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고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원래 골프를 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늘 허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골프를 치고 명품을 입는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민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형이 정말로 로또라도 당첨된 건 아닐까?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이 난 건 아닐까? 민호는 차마 형을 직접 추궁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남편 생각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민호야, 저 위 벽장 좀 정리해 줄래? 엄마는 올라가기 힘들어서. 민호는 사다리를 가져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이불, 계절 옷까지 낡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하나씩 꺼내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장 구석 깊숙한 곳에서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봉투였고 표면에는 생명보험이라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게 뭐지? 싶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순간 민호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서류 첫 장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완료 안내서. 계약자 김철수. 수익자 김민수 장남. 지급금액 2억 7,800만 원. 지급일자 2022년 10월 15일. 민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수익자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아버지 보험금을 받았다고.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 날 형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던 모습. 아버지 보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던 형의 목소리. 갑자기 바뀐 외제차. 명품 옷. 골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뭐 찾았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류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우리 민수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엄마한테 왜 그랬을까?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지난 1년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형제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 아니면 당장 형을 찾아가 따지고 싶은 분노. 민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작성할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알아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민수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다 가져갔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보험금을, 당신이 나 걱정돼서 들어놓은 그 보험을 아들이 가로챘어요. 순자 씨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선물. 그런데 큰아들이 그것을 몽땅 가져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큰아들한테 잘못한 게 뭐예요?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민호는 옆방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친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형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죽을 쓸어 갖다 드려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엄마, 드셔야 해요. 기운 없으면 어떡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당신 아버지도 없고 큰아들도 날 배신했고 엄마가 뭐하러 살아. 민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 형보다 덜 똑똑하고 덜 성공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들. 순자 씨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티는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민호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자가 김민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님이 정당한 수익자예요. 물론 원래 수익자가 어머니였다가 변경됐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호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수익자 변경 과정에서 어머니의 동의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형님이 어머니 도장을 위조했다거나 사기를 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민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잘못인데 법이 오히려 형을 보호한다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가족 간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님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어머니께 돌려드리도록 하는 거죠. 법정보다는 그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형을 설득한다고? 1년 동안 거짓말로 숨겨온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직접 만나기로. 그날 저녁 민호는 형 민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형의 BMW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새로 산 듯한 골프 가방과 명품 쇼핑백들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게 다 엄마 돈으로 산 거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무슨 일이야? 형수님, 형 있어요? 응, 있어. 들어와. 거실에는 형 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민호는 가방에서 보험금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펼쳐지며 사망보험금 2억 7,8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수가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형수는 남편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이게 시아버님 보험금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 대답해요. 왜 엄마한테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왜 혼자 다 가져갔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빚이 있었어.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나도 살아야 했단 말이야. 형수가 소리쳤습니다. 뭐? 빈? 당신 무슨 빚이 있었어? 나한테도 말 안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주식으로 손해본 게 있었어. 1억 넘게 당신한테 말 못했어. 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당신 미쳤어?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가로챈 거야?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엄마 돈 가져갈 이유가 돼요? 엄마는 혼자 사시는데 엄마 생활은 생각 안 했어요? 민수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여유 생기면 엄마한테 드리려고. 나중에요? 형,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형은 엄마한테 생활비 한 푼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외제차 사고, 골프 치고, 명품 사고, 이게 나중에 갚으려던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아들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사람이 아니야. 형수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게.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 조금씩? 2억이 넘는 돈을요? 형 월급으로 언제 갚아요? 10년? 20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전액 돌려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방법을 찾아요.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엄마 돈이에요. 돌려드려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형수가 남편을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제에도 가족에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연락 주세요. 이야기해야 해요.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형은 도망치고 있어. 책임지기 싫어서 피하고 있어. 순자 씨는 나날이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도 못 이뤘습니다. 민호가 아침마다 죽을 쓸어 갖다 드려도 몇술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 드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순자 씨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힘들어.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민호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엄마 돈 제가 찾아드릴게요.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안 돼요, 엄마. 이건 아버지가 엄마 위에 남겨놓은 돈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일하시면서 보험료 내신 거예요. 그걸 형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기로.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과정에서 사기나 위조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물었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수익자 변경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즉 형님이 도장을 위조했다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우리 쪽에 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 보험 관련해서 어떤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런 거 몰랐어. 엄마, 그럼 혹시 형이 엄마 도장을 가져간 적은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작년에 형이 엄마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야 한다면서 도장 빌려간 적 있어. 그때.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달쯤 됐을 때 9월이었나.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형이 그때 엄마 도장을 이용해서 수익자를 변경한 거야. 민호는 보험회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결국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순간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동의서에 찍힌 도장은 분명 어머니 것이었지만 서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법원에서는 필적 감정을 요구했고 보험회사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변호사와 미팅하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형 민수가 보험금 2억 7,800만 원 중 이미 1억 5천만 원을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식 빚을 갚고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절반 넘게 써버렸어. 이걸 어떻게 돌려받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형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형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세 5억 원 정도. 대출이 3억이니 실제 자산은 2억 정도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게 만들어야 해. 아니면 강제 집행이라도. 민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형의 계좌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김민수는 원고 김순자에게 2억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민호는 판결문을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법원에서 형한테 전액 돌려주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판결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이제 엄마 돈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판결은 났지만 형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써버린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민호는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형의 월급을 압류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이 어머니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형의 아파트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민수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집까지는 빼앗지 마.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먼저 엄마 생각했어야죠. 형이 먼저 가족을 배신했잖아요. 결국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매각 대금에서 대출을 제외한 2억 원이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형의 월급에서 매달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돈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다 찾았어요. 아버지가 엄마 위에 남겨놓은 돈, 이제 엄마 거예요. 순자 씨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니? 돈은 찾았지만 큰아들은 잃었는데. 민호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은 이제 가족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옳은 일이었어. 형이 잘못한 거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보험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월세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그래도 민수가 보고 싶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명절에 엄마 좀 찾아뵙고.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직 엄마 얼굴 볼 자격이 없어. 나중에 정말 여유 생기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아직도 도망치고 있어. 민수는 경매로 집을 잃은 뒤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뒀고 형수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민수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자책과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민수는 어느 날 동생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이 엄마한테 그랬을 때 생각해 봤어요? 형이 힘들다고요?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인간 쓰레기야. 그래도 나 좀.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형에게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큰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큰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형한테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돈을 주신다고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야. 그 애가 힘들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모른 척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형은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용서하고 싶어.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큰아들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보낸 거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 엄마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너를 미워할 수 없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배신당하고도 용서하는 모성. 그것이 위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가끔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형제는 여전히 왕래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내 형은 언제쯤 엄마한테 올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75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119에 실려 병원에 갔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와요. 민수는 그제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여인 모습의 어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형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형, 5년 만에 오시네요. 엄마가 쓰러지셔야 오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상 옆에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큰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왔구나. 민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줘서 엄마는 기뻐.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민수는 어머니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렀습니다. 어머니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명품 옷도 외제차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했어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진작에 용서했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는 거리를 두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어머니 생신에는 같이 축하했습니다. 민수는 아주 천천히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자신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순자 씨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의 기일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자. 두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소에 올랐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자 씨는 두 아들의 팔을 하나씩 잡고 걸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에는 김철수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묘 앞에 앉아 묵념했습니다. 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어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민수도 이제 많이 변했어요. 후회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그 보험금,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시 뭉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엄마 걱정돼서 들어놓은 보험금을 제가 욕심부려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할게요. 약속드립니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며 순자 씨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돈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해. 민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민호야, 내가 형을 미워하는 거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노력할게요. 형이 진심으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민수는 동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엄마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순자 씨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 씨가 손수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전. 소박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보일러 좀 낡았어요. 제가 다음 달에 새 보일러 설치해 드릴게요. 순자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잘 나와.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음 주에 장판 좀 갈아드릴게요. 여기저기 해진 데가 많아서. 순자 씨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들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두 아들이 일어설 때 민수가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니? 엄마 모시고 같이 외식이라도.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 맞춰볼게요. 민수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돈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상처받은 관계, 무너진 신뢰.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민수는 알게 됐습니다. 돈은 가족보다 소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돌이라는 것을.